우리는 부모에게서 본 대로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한다. 부모가 나에게 정말 의미를 갖게 된 해는 1974년이었다. 2월에 나의 첫 자식이 태어났다. 6월에 우리는 밀퍼드의 장례식장을 매입했다. 나는 출생과 사망이 주목을 받는 타운에서 새로운 부모이자 새로운 장의사였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사나와 사망한 태아의 수였다. 20년 전에는 근처에 병원이 없었다. 타운 내에는 진료실이 모인 건물이 없었다. 따라서 태아를 돌보는 일에 아쉬운 점이 많았으며 우리는 그 시절 매년 100명의 어른 장례 외에 연남은 명의 유아, 사사나나 살아서 태어났지만 어떤 이상 때문에 곧 죽은 아이 또는 몇 년 동안은 매년 지금은 유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아기 침대 사망이라고 부르던 것으로 죽은 아이를 감당해야 했다. 나는 이 아기들, 판별할 수 있는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죽은 의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있곤 했다. 그들은 숨 쉬는 것도 있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다. 보호하고 돈을 내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여기던 아버지들은 무력감을 느꼈다. 어머니들은 내장에 고통을 넣고 다니는 듯 했고 그 때문에 곧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 적힌 압도적 메시지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우리는 소규모 경야와 무덤가 예배를 준비하고 분홍색과 파란색을 서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는 천이 내부에 깔린 아주 작은 관을 주문하고 조객이 찾아올 때 관을 올려놓을 아기용 관가의 먼지를 털고 유족이 받은 상처를 고려하여 모든 절차와 장식을 축소했다. 노인을 묻을 때 우리는 알려진 과거를 묻는다. 가끔 실제보다 나았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과거지만 어쨌거나 과거이고 그 일부에는 우리가 살았다. 기억은 압도적 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안이다. 하지만 유아를 묻을 때 우리는 미래, 모양이 없고 알려지지 않았고 장래성과 가능성이 가득하고 우리의 장밋빛 희망들이 강조하는 결과를 낳을 미래를 묻는다. 슬픔에는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고 알려진 끝이 없고 모든 묘지의 모퉁이와 담장 근처 등 변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아기 무덤들은 절대 슬픔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 어떤 슬픔은 영원하다. 죽은 아기들은 우리에게 기억을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쁜 꿈을 준다. 아버지이자 장례 지도사이던 시절 아기를 만드는데도 신참이고 아기를 묻는데도 신참이던 그 처음 몇 년이 기억난다.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내 아들들과 딸이 자고 있는 방들로 슬며시 들어가 아기 침대에 허리를 구부리고 아이들이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에게는 우주 비행사나 대통령이나 의사나 법률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숨을 쉬기를 바랐을 뿐이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도 두려움을 배우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에게 묻어달라고 하는 죽은 소년, 소녀들의 몸도 자랐다. 유아는 걸음마를 하는 아기가 되고 걸음마를 하는 아기들은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되고 그러다가 10대, 그러다가 젊은 성인이 되어 그들 부모를 어린이 야구단이나 브라우니즈나 사친회나 로터리나 상공회의소에서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 관을 재고로 쟁여두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주문을 했다.
2피트에서 5피트 6에 이르는 제 사이즈와 반 사이즈, 종종 아직 카운티 시체 보관소에서 나오지 않은 죽은 아이의 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 아이들의 몸 크기에 견주어 추측하기도 했다. 내가 주문하는 관들은 하나같이 순수와 황금 주제로 모퉁이에 천사들이 있었고 내부는 파우더리 핑크나 베이비 블루에 주름 잡힌 크레이프 천이었다. 나는 관의 도매가만 받고 우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곤 했는데 그 대가로 그저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아이 부모의 슬픔이 나에게 전염되는 일은 면해주기만 바랄 뿐이었다. 순수와 황금에 예외가 있었다.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남자가 아이들 어머니가 시내에서 웨이트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동안 각각 8살과 4살짜리 자식 둘을 총으로 쏘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손잡이에 최후의 만찬이 있는 18게이지 강철에 그를 안치하고 그의 딸과 아들은 짝을 이루는 관에 함께 안치했다. 돈은 전혀 받지 못했다. 아이들 어머니는 집을 팔고 허겁지겁 떠났다. 나는 추적하지 않았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철에 6살짜리 쌍둥이가 이 타운을 가로지르는 강의 얼음에서 빠졌다. 강은 그들의 뒷마당을 통해 흘렀는데 그들이 함께 빠진 건지 아니면 한 명이 다른 하나를 구하려 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명은 그날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이틀 후 소방관들이 댐 옆에 얼음을 깬 뒤 하류에서 떠올랐다. 우리는 그들을 베개 2개 넣은 한 관에 안치하고 키를 딱 맞추었다. 아이들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어스에서 우편 주문한 새 오시코시 비고시 청바지와 격자무늬 셔츠를 입혀놓으니 둘이 똑같았다. 당시 젊었던 아이들 아버지는 하룻밤 새에 폭삭 늙더니 5년이 지나지 않아 슬픔 외에는 이렇다 할 원인 없이 죽었다. 어머니는 전이 된 슬픔이라는 암 뒤에 진짜 암에 걸려 죽었다. 유일하게 남은 쌍둥이의 형은 이제 30 가까이 되었을 텐데 이곳을 떠난 지 오래다. 얼굴을 다치기나 한 것처럼 일그러진 표정의 가난한 남자가 기억나는데 그의 부인은 8살 난 아들을 허리띠로 목졸라 죽였다. 그런 다음 14페이지짜리 유서를 써 읽는 게 느린 아들이 평생에 걸쳐 조롱을 당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아들을 그런 인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 다음 40알 가까운 약을 먹고 아들 옆에 누워 자신도 죽었다. 처음에 남자는 벚나무관을 골라 그들을 함께 안치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겨드랑이 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전에 그는 아들을 어머니의 관에서 꺼내 별도의 관에 안치하고 별도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했고 그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기부터 나는 나의 아버지의 두려움을 배웠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게 눈에 보였다. 우리는 장례식장 옆의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아이들은 옆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주차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이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는 차를 운전하면서 성장했다. 아이들이 10, 9, 6, 4살일 때 아이들 어머니와 나는 이혼했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갔다. 나는 양육권을 수여받았다. 보고만 있어도 내가 실패자라는 느낌을 안겨주는 몹시 애처로운 내 아이들을. 차츰 이혼이 제공하는 탈출의 느낌에 대체로 만족하다가 결혼은 참혹한 사건이 되고 말았기에 혼자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지켜볼 눈이 한 쌍이라는 뜻임을 문득 깨달았다. 2쌍이 아니라 땅에 갖다 댈 귀도 한 쌍이었다. 그들과 위험 사이에 끼울 몸이 하나였다. 정신이 하나였다.
갈등은 줄었지만 걱정은 늘었다. 집 자체가 위험했다. 모든 싱크대 밑에는 독이 있었고 모든 전기기구에는 감전이 있었고 지하실에는 라돈이 있었고 새끼 고양이 깔집에는 전염이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내가 부모로 더 적합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이 시리얼을 먹는 동안 도시락을 싸고 다 먹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었다. 정오에 와서 세탁과 청소를 할 가정부를 두었고 막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는 집에 있었다.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저녁을 준비하러 집에 왔다. 저녁은 주로 스튜였고 파스타, 치킨 앤드 라이스였다. 아이들은 절대 내가 준비한 만큼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숙제와 무용교실과 야구가 있었고 그 다음은 침대였다. 다 끝나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집이 전기기구, 세탁기와 건조기와 전축으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낼 때면 텀블러에 아이리시 위스키를 따라 윙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계하는 마음으로. 밤이면 대부분 피로나 위스키나 그 둘 다 때문에 의자에 앉은 채 정신을 잃었다. 그러다 침대로 기어 올라가 드문드문 자다가 다시 일찍 일어났다.